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있는 게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책 읽는 게 이제 팔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책 읽는 팔자가 있어요, 원래. 팔자에 없는 사람들은 잘 안 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책 읽는 팔자였던 것 같아요. 제 손녀가 있는데, 제 손녀가 하루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책 보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제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책꾸러기야? 그렇게. 책벌레란 말도 있고 뭐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독서광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독서광 정도는 아니고 손녀가 붙여준 책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어감이 약간 장난꾸러기 느낌도 나고, 독서 행위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애가 일깨워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 별명을 책꾸러기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책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약간 김 빠지는 소리부터 하자고 한다면,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을 읽는 건 끝이 없고 공부만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그 대목 읽을 때마다 아멘 그럽니다. 책을 읽는 것은 끝이 없다. 또 공부만 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 앉아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이 거의 이제 성인이 될 무렵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50년 동안을, 그 전에 읽었던 거 말고 50년 동안을 읽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얼마나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1년에 젊었을 때는 200권 정도 봤던 것 같고, 대략 한 150권 정도씩 봤다고 본다면은, 그래요. 50년 해봐야 7,500권?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뭐 많이 봤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많이 봤다고 하는 그게 그 인품의 고매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책 읽는 게 별로 보람이 없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여하튼 책 읽는 팔자라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라고 뭐 시골 학교에서 권하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자취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제가 자취하고 있던 집 가까이에 친척집이 있었는데, 그 친척집의 아이들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입니다. 196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 그 집에는 피아노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그 집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걸 처음 제가 봤는데, 텔레비전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그 집에는 놀랍게도 소년 소녀 문학 전집, 이게 50권짜리가 딱 꽂혀 있습니다, 피아노 위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은 절대 그걸 읽을 생각이 없어요. 전집이 그냥 꽂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좀 읽어줬으면 하고 사다 놨을 텐데, 원래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탐독을 했어요. 그 집에 가면은 그 책들을 무조건 읽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내 거 아닌 거니까 그걸 읽어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책 읽는 게 팔자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보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하게 되었고,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뭐 여기 남자분들이,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적겠지만은 우리 또래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탐독하던 책들이 있습니다. 무협지입니다. 시장 어귀에 이렇게 가면 저녁이 되면은 카바이트 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데 벽면에다가 무협지 같은 책들
또 일반 소설들을 쭉 꽂아놓고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 빌려다 보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룻밤 사이에 2권, 3권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읽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충남 당진이라고 하는 곳 시체 고향인데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 내려가면은 정말 무료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곳이니까 정말 옛날 얘기들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무료한 시간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락에 올라가서 탐색을 하는 거죠. 여기 뭐가 없나.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5명이고 형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읽던 책들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면 꺼내가지고 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풀밭에 앉아가지고 탐독을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뭐 폭풍의 언덕,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들을 읽었던, 그것도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2줄 아주 작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 글들을 읽는 데는 멋만 부렸던 거죠. 그렇게 읽는 행위에 이제 매우 익숙하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우리 동기들에 비해서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다 의문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당연한 것을 의문에 붙이는 사람은 수상쩍은 사람이죠. 이 신학교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매우 못마땅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나 또한 친구들이 불편하고 이 신학교도 재미도 없고 그랬습니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셔도 마치 인생에 대한 답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고, 사실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인지를 나도 알고 있고, 다만 교수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강박적으로 해답을 줘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게 제게는 보였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채플 시간이었는데 그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채플 시간 빼먹는 게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플을 빼먹고 신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눈으로 이렇게 일람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하고 딱 맞는 책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바로 나잖아요. 이거 나네. 그러고 이제 꺼냈어요.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자를 보니까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콜린 윌슨.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무슨 책인지 제가 몰랐죠. 책을 펼쳐서 날개에 있는 그 저자에 대한 소개를 봤습니다. 그 소개를 보다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콜린 윌슨은 그 책을 쓰므로 세계적인 비평가로 데뷔를 한 겁니다. 거의 하여튼 세계에서 A급 비평가로 데뷔를 했는데 그 책을 썼을 때의 나이가 23살인가 그래요. 내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에 누구는 세계적인 비평가가 되고 나는 인생의 작은 질문에도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네. 이게 준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모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나서 그 도저한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게 깊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다 파악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작정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무렵인 것 같은데 어떤 작정을 했냐면 여기에 나온 책을 다 읽으리라. 이 사람이 인용한 책을 다 읽으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장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마른 두더지 한 마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언덕을 허위허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덕을 딱 오르자마자 저 밑에 황하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이 두더지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저 물을 다 마시리라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지고 황하물을 마시는데 마셔봐야 지가 얼마나 마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언서음하 불과만복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목마른 두더지가 이 황하강의 물을 마시는데 기껏 마시는 게 뭐냐면 지 100굴에 채울 만큼밖에 못 마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꼭 그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 책들을 우리말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옛날에 청계천 7가 8가 거기 가면 전부 이제 그 헌책방들입니다. 헌책방들을 뒤지고 왜냐하면 책 살 돈 별로 없었으니까 이 집과 저 집에 똑같은 책이 있으면은 가격 비교해가지고 사고 그리고 이제 그걸 탐독하기 시작했고 또 미군 부대 근처에서 흘러나온 영어 책이 있으면은 못 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독서가 제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주조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는 독서 행위였지만은 먼 훗날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이 나를 주형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고민이긴 한데 뭐 카프카가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주먹질로 우리의 두개골을 깨뜨리는 글을 읽어야 한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읽는 책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얼음을 깨는 도끼여야 한다. 여러분 쇠빙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독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인간은 책을 만들지만은 우리 민경찬 편집장도 책을 만드는 분입니다만은 인간은 책을 만들지만은 책이 또한 사람을 만든다. 이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의 자기를 길들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책들에 취미가 있는지, 내가 주로 선택하는 책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나의 사유의 길이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독서 행위, 그 행위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에 길들여지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자질 같은 것도 이제 얻게 되고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는 문명에 참여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경심리학자인 메리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서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발명이래.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약 2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자가 발명된 것은 고작 8,000년 전, 그것도 쇠기 문자 같은 거, 뭔가 계산하기 위한 그런 정도, 서령 문자라고 하는 거. 근데 인간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구전되고 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은 알파벳이 발명된 다음이라고 봐야 할 텐데, 물론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서양 문명의 경우에 호메로스 시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주전 8세기 경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역사에 비하자고 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행위는 우리의 DNA 속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한테는 그 DNA가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지구의 장구한 역사가 만든 걸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에는 독서 능력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까닭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내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 이런 독서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독서만이 아니라 소일거리로서의 독서도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상한 잡지일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예, 굉장히 고상합니다. 근데 그 잡지는 어떤 잡지냐면 전라도.com이라고 하는 잡지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아닌데 그 잡지와 만난 순간부터 제가 매혹됐어요, 거기에. 왜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것은 물건도 있지만은 사라져가는 풍습, 사람들 사이의 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라도의 시골 마을 찾아가면서 어느 집에 몽당 빗자루 남아있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어떤 집에 내놓은 의자 있으면 의자 얘기하고, 가족들 사진들 있으면 사진들, 특집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필 들고 대들지는 않지만, 근데 마음이 심란할 때 그 잡지를 뒤적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사는 게 이런 거지. 그치? 왜냐면 그 노인들, 시골의 노인들, 80 넘고 그런 노인들, 그 노인들의 삶이 인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깐 읽다 왔는데 책이 보내져 왔길래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라도 말 경연대회가 있대요. 거기에. 전라도 말 구성지게 얘기하는 건데 1등하면 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등수 좀 밑에 밀린 분은 20만 원이에요, 상금이. 우린 이런 일이 익숙하죠. 근데 한 할머니가 그 주최하는 사람을 불러서 잠깐 나 좀 보지라고 그러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금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 받는 사람은 속상할 거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깨끗름직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인들의 지혜이죠. 삶의 지혜.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읽으면은 소일거리라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그냥 내 마음이 가라엎어지는 것 같은 거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늘 수능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수능 시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독서 행위일 텐데, 독서 행위는 소일을 위해 하는 것도 있고 목적을 위해 지향하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저자가 쓴 책이 있어요. 먼저는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은 뭐냐면 저자가 쓰지 않은 책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두가 다 저자가 쓴 책이죠.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독자가 자기의 책으로 삼은 책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밖에 없어. 저자가 쓴 책과 독자가 자기의 책으로 삼은 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이제 제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책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책이 가장 훌륭한 책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책은 아까 얘기한 컬린 윌슨의 아웃사이더이죠. 그런 책들을 들을 수밖에,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윌슨의 논지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촉발한 자극 때문에 거기 내가 반응을 했고
거기에 등장하는 책들을 다 읽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은 내 책입니다. 그렇죠? 자기 것으로 삼은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 책상 뒤에는 언제나 어떤 책이 있냐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제 글 속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저작 가운데 하나라고 합디다. 그게 뭐냐면 에이브러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대인 랍비의 책인데 옛날에 종로서적 출판부에서 이현주 목사님 통해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닳도록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물론 몇 번씩 읽었어요. 몇 번씩 읽었고 영어로도 대부분 다 읽었고 그 하나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큰 책이 헤븐리 토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인데 갖고 싶었는데 그건 번역이 안 돼 있고 아마존에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거 못 사겠는데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책을 쓱 내미는 거야. 그 책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 얘기를. 그래서 나 그때부터 믿게 됐어요. 바라는 책은 오도록 돼 있다 그렇게. 바라는 책은 내게 오도록 돼 있다 이제 그런 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자가 쓴 책이 있고 독자가 자기 것으로 삼은 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책의 가치를 이렇게 따져볼 때 제가 함부로 이 책은 쓰레기 같아. 이 책은 형편없어. 요따위 소리를 했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어떤 책을 2만 원 주고 샀는데 별로 읽을 만하지 않으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냐면 2만 원 주고 산 책에서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이 나를 성찰하도록 했다면 2만 원 가치는 한 거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너무 빨리 심판관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 책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대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제법 사상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 여겼는데 레비나스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씨름을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왜 이렇게 늙음하게 그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레비나스를 읽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강영환 교수님한테 강 교수님 레비나스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자 그건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래서 위로가 좀 됐어요. 누구에게나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레비나스를 직접 읽기도 했지만은 레비나스에 관해 쓴 사람들의 책을 읽다가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을 발견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레비나스는 사악할 정도로 난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위로가 됐어요. 야, 나만 멍청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책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씨름하는 기분이 나는 거야. 한번 좀 해보지 뭐. 그래서 뭐냐, 읽다가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난해하겠어. 그러고 집어던지면은 끝난 거야. 근데 뭐냐, 그거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수용하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여러분 헬만 헤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헬만 헤세의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요. 정수복 박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요즘 뭐 굉장히 큰 학술상을 작년과 올해 계속 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하기 위해서 책을 들썩들썩 보는데 그분이 재밌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 읽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책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 책 중독도 중독이에요. 두 번째, 생명력이 상실되기 쉬워. 이게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면 건강이 악화돼. 그 다음에 직접 경험 기회의 축소.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이분이 5번째 꼽고 있는 건데 설익은 지식인의 범람.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근데 요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설익은 지식인의 범람. 현실 부적응. 영성의 고갈. 그리고 이게 그 정수법 박사에게 정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로 난 보이는데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이 책만 보다 보면 자연을 안 봐요. 자연이라고 한 텍스트를 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책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할 이유.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할 이유. 본능으로서의 지식욕, 재미로서의 책 읽기, 우물안 개구리 벗어나기, 가장 속 깊은 친구, 스승이 사라진 시대의 스승, 타자의 발견, 창의성의 원천, 내 인생의 길 찾기, 나만의 세상 읽기, 시공의 초월 체험, 치유로서의 책 읽기, 영혼의 둥지 짓기. 여러분, 책을 읽어야 할 이유들이 많고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종종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저는 장자 얘기, 노자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재밌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장자의 추수편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추수라고 하는 건 가을 추자에 물수자를 써요. 가을에 홍수란 뜻인데 황하의 신 하백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황하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강물을 타고 둥둥 떠서 동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게 양안이 있잖아요. 강 이편과 저편. 그 양안이 넓게 형성된 거 자랑스러워했는데 바다에 가자 경계가 없는 지경이 톡 자기에게 열린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백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북해의 신이 북해약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북해약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넓은 세계를 못 봤을까? 그러자 북해약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구별을 하고 살지만 자연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거, 천한 거 없고 크고 작은 것 없어.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다만 사람이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해약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안 개구리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 벌레들에게는 얼음에 대해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얼음이 자기의 경험 세계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전문 지식인들에게는 도에 대해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시대 초기에 나온 저작이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다 한 줄 알아요. 여기 내가 전문가래. 그런데 세계는 정말 넓고도 넓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자금을 알아차리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이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열린 태도이죠. 그런데 오늘 설익은 지식인들이, 설익은 신학자들이, 설익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는데 경계 없는 세계 속에 논일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오물한 개구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부는 뭔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로 비유하자고 한다면 알의 껍질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중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알 속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게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교리라고 하는 게 우리를 보호해 줘요. 그릇되지 않도록. 그런데 껍질의 존재의 이유는 안에 있는 것들을 감싸는 것이기도 하지만 깨져야 하는 것도 존재의 이유입니다. 깨져야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깨지는 그 과정을 저는 신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로 여겨요. 나를 끝없이 부인해야 돼.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지금은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알 수 없음의 세계 속에 당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삶의 잉여들이 자기에게 생겼어요. 해석이 안 돼요. 친구들은 자꾸만 해석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해의 지평 속에 우겨놓으려고 합니다. 폭력이죠. 그런데 욥조차도 그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뭔가 잘못됐을 거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래. 답을 듣고 싶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욥이 끝까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셔가지고서는 세상에 있는 신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땅에 기소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죠? 아무 대답할 수가 없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욥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실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긍정의 신학이 있고 부정의 신학이 있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 부정의 신학을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내잖아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대리석에서 뭔가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조각해내는 게 아니라 형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부정신학의 논리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적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세계 속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커지기 위해서 뭐냐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단 말이죠. 헬만 헤스의 데미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나의 무지함을 깨닫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독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어디 갔더니 젊은 목회자들이 항의 삼아 내게 시비를 걸었어요. 목사님, 부목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르고 책 읽으라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 일부러 12조에 제게 얘기를 했죠. 알죠?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고 어디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예, 이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색을 좀 얘기해 볼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색. 어떻게 공부 못하는지 아시죠? 내 이제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책상 정리. 왜 이렇게 어지럽혀졌냐? 책상 정리 쫙 하고 쫙 하니까 공부할 맛이 나. 그래서 서랍을 딱 열고 필기구를 꺼내는데 형형색색 준비해야 되니까 문방구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서 보니까 포스트잇이 없네. 또 갔다 와.
그리고 다 준비가 돼서 시작 그럼 좋은데 일정표를 짜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이거 쫙 짜고 다 짜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한숨 자고 시작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우리 경험이죠, 이거.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얄밉게도 그런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요. 아무 때나. 10분이 있으면 10분 동안 공부하고 독서의 방법은 뭐냐? 독서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 3시간 확보가 안 돼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5분이 있으면 5분 동안 읽고 10분이 있으면 10분 동안 읽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할 시간 없다는 얘기 저도 이제 뭐 인정해요. 너무 바삐 지내는 거. 그러나 짬짬을 이용하는 거 제법 근사하다. 그거. 제법 재미있습니다. 그 시간 이용하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의 수준에서 마음에 드는 책만 읽으면 안 됩니다. 수준을 높여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이런 건데요. 대학 1학년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하고 뭐 고단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2월 15일이 됐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제 보름 있으면은 개학인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네. 그래서 두툼한 영어 원서를 600페이지쯤 되는 책을 턱 꺼내가지고 정확히 페이지 모르겠는데 꽤 컸어. 제 느낌에는. 그게 뭐냐면 존 맥쿼리의 The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2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열이틀 동안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1900 몇 년 2월 28일 12시 32분 완 딱 그렇게 썼어요. 큰 두툼한 원서를 읽은 거야. 대학 1학년. 별로 장하지는 않죠. 뭐 근데 난 장했어. 스스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한 200페이지짜리 원서 이까짓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제가 4월 달에 그 미국에 집회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한 20며칠을 남겨두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 말이 안 돼. 그리고 잡은 책이 뭐냐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13권이거든요. 한 권에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미국 가기 전에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돼. 며칠. 근데 여러분 할 일 다 하면 다 읽고 갔잖아요. 수천 페이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한 600페이지짜리 책을 들면 이거 언제 읽어? 그 생각 드는 게 아니고 600페이지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독서법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치를 더 키워라. 아까 얘기한 뭐 레비나스 공부할 때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뚫고 가자 하고 가고 나니까 웬만큼 어려우면 참 친절하시군요. 그러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읽는 책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제게 목사님 책을 어떻게 고르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책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독서를 하다 보면 읽어야 하는 책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쇄적 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이 나의 인식의 지평들을 이렇게 넓혀가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뭐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여러분 질문이 나오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문학을 얘기할 때 문학에는 네 구성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학이지만은 이게 우리 독서행위 얘기와 관련되는데, 첫째는 뭐냐? 저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저자가 산출해낸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라크레이토스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데 물이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나도 처음 들어갈 때 그 존재와 나는 달라져 있단 말이죠. 이게 흐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내가 탐독을 했던 책인데 밑줄을 긋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읽을 땐 다른 곳에 밑줄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때때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책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제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이제는 5분 안에 이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켜요. 여러분, 장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나와서 들려드린 얘기입니다. 제 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분이 제 후이죠. 당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가며 읽었겠죠? 근데 당하에서 저쪽 마당에서 윤편이라고 하는 목수가 수레 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자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깎았겠죠? 근데 이 목수가 제 나라 환공에게 말을 붙입니다. 공께서 읽고 계신 그 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성인들께서 쓰신 책을 읽고 있다. 그러자 윤편이 당돌하게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면 성인들의 찌꺼기를 보고 계시군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왕인데, 황제는 아니지만 왕인데, 왕이 책을 읽고 있는데, 성인의 찌꺼기를 읽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과인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찌 바퀴 만드는 자 따위가 시비를 건단 말이냐. 이치에 닿는 말을 한다면 용서하겠지만은 설명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윤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퀴를 너무 많이 깎으면 헐거워져 가지고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덜 깎아서 뻑뻑하면 또 그것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손으로 그리고 감으로 이걸 익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놈에게도 이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70인데 70 먹도록 아직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의 감각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입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윤편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입니다. 옛날 분도 전해줄 수 없는 것과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날 분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그 자체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똑똑해졌어요. 유식해졌어요. 이게 책 읽음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읽는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얘기 여러분께 합니다. 독서의 비법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수적, 석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수적, 석천. 수 물수자고요. 적은 방울이에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돌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민혁한 편집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르한 파묵 얘기했는데 터키의 노벨 문학상 작가이죠. 오르한 파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설 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늘로 우물 파기. 바늘로 우물 파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진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적토성산 풍우흥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토, 흙이 조금 모여져서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적수성연, 교룡생원이라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모아 연못을 이루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적선성덕, 이 신명자득, 선을 쌓고 덕을 이루면 신명이 저절로 얻어지고, 성심비연이라 성인의 마음이 거기에 갖춰진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일부러 제가 한자를 읽어드리는데 제일 앞에 나온 글자가 뭐예요? 적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쌓아가는 거야. 공부란 뭐냐? 적후하는 거예요. 두텁게 쌓아가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얇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쌓고 쌓아서 두터워져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공부를 깊게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거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깊이 쌓아가는 과정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읽는 책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책은 우리들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들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약속된 시간 돼서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